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법과서열 13주차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아마 늦게 지금 실습 가신 분들은 오늘이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 것 같고요. 저희 수업도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한 학기 동안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2주 동안만 더 같이 이제 강의를 하고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동법 파트를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노동법 파트를 할 텐데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일단은 일반 사회 이제 교육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라든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걸 누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고 이상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부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충분히 이런 것들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사실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청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 위주로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 친구들이 졸업해서 대학에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전적인 지식을 미리 듣고 나면 이제 이 내용이 전체가 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 하면서 서치를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니까 본인이 이제 자기의 권리를 좀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히 법적인 내용은요, 이걸 듣거나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 차이는 정말 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뭐 굳이 꼭 이걸 오늘 노동법 타임이야, 노동법 시간이니까 노동법을 내가 너희한테 알려줄게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지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씩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목적 때문에 제가 실제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노동법 첫 시간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케이스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수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어떤 강의 촬영을 짧게 했는데요. 한 10분 정도? 거기에도 물론 사업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했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주되게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법적인 정확히 법조문이 몇 조문이고 여기까지는 제가 강의하지 않았어요. 그분들한테는 그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 개요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노동법 관련돼서 이제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문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혹시 나중에 여유가 되신다면 되게 간략간략하게라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앞에 뭐 민법, 행정법, 헌법, 형법 상법 다 왔는데 그게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개요를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아주 정교하게 예를 들면 헌법의 뭐 기본 정신은 뭐고 뭐 기본권은 어떤 게 있고 뭐 정치에 관련된 건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하지 못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법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중요한 쟁점들, 테마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노동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면서 이런 게 노동법이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감을 조금 익히시면서 좀 흥미를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같이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 이 페이지에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혹은 어떤 케이스를 딱 봤을 때는 이게 뭐가 문제야 그냥 지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이게 뭘까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올해 건 아니고 작년에 제가 찾아봤던, 올해는 아직 제가 관련된 자료를 좀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봤는데 이게 뭐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매년 이렇게 혹은 분기별 뭐 상한에 따라서는 또 더 짧은 단위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5대 취약 업종이라고 해서 특히나 아르바이트가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이거든요. 보시면 편의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슈퍼마켓도 그렇고요. 음식점, 그리고 주유소,
아파트 건물 관리 부분인데요. 사실은 아파트나 건물 관리 부분은 이제 그 청소년이나 청년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하시긴 해요. 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왜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아파트 갑질 사건 이런 게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5대 취약업종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근로조건이 굉장히 나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문제였구나 라는 걸 먼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그 실시 업체가 5,082개인데요. 전체 합계 보실게요. 위반 업체 굉장히 많죠. 3,580개나 되고요. 그 비율은 무려 70.4%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많은지 볼까요? 제일 많은 거 하나, 둘, 셋. 밑에서 두 번째, 서면 근로계약. 이게 여러분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우리가 근로계약 체결을 할 때요. 아르바이트는 안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서면으로 남겨두실 필요가 있어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 진짜 거의 한 5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많이 지켜지지 않는 게 임금체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이제 이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생활이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비율이 이렇게나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반 업체 비율 그 다음에 봤더니 취업규칙. 이거는 취업규칙도 사실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을 이제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취업규칙이라고 해서 왜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교칙처럼 간단하게 뭔가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규칙 같은 것들을 사실 간단하진 않아요. 내용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정말 필요한 복무규율이라든지 어떤 인사라든지 혹은 징계나 상벌 그리고 또 급여 규정 이런 것들, 휴가, 휴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10명 이상 이제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사업주들이 이걸 잘 몰라요. 취업규칙이라는 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건가? 라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 이것도 반드시 이렇게 마련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나마 최저임금은 지켜야 돼 라고 해서 웬만하면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는 비율이 7.6%나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옆에 쭉 보시면은 정말 높은 비율로 많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 건물 관리가 무려 80.9%나 위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음식점, 그리고 주유소, 슈퍼마켓, 편의점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일단 이해하시고 우리가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휴게 시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PC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PC방에서 이제 이 친구가 9시간씩 혼자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일 8시간이 기본이거든요, 근로시간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혼자 하시다 보니까 왜 PC방 가면은 뭐 되게 할 일이 많잖아요. 컴퓨터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요즘에는 음식 같은 것도 막 준다면서요. 그래서 음식도 줘야 되고, 또 뭐 고장이 나면 고장 같은 거 체크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되게 많을 텐데, 그 넓은 PC방을 이 친구가 혼자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 명목상 1시간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해도 못 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시간은 온전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을 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해요. 근데 어떻겠어요? PC방에 혼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1시간 쉰다고 해도 혼자 온전히 쉴 수가 없잖아요. 누가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누가 무슨 일을 예를 들어 뭐 메뉴를 시켰다고 한다면 그 메뉴를 가져다 줘야 되는 것이고, 계산도 해야 될 것이고,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자리를 교체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못 쉬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무슨 소리야, 너 1시간 내가 휴식 시간 줬잖아, 우리 근로계약서 그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9시간치 줄 의무가 없지, 8시간 급여만 줄 거야 라고 해요. 어떨까요? 이거 좀 문제 있어 보일까요? 괜찮을까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로자가 휴게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죠. 이제 업무에 부수되는 것들 혹은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건 휴게 시간으로 좀 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 자기를 대체해서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화장실 한번 갔다 오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시간을 비록 휴게 시간이라고 우리가 근로계약서에다가 썼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 사람이 휴식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휴식 시간이 아닌 거예요. 휴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1시간 분량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근로기준법 54조 한번 볼까요?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뭐 11시 반부터 12시 반, 1시부터 2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1시간 쉬게 되는 거잖아요. 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라는 거는 어떤 업무 지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용자의 그런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이제 좀 자유롭게 본인이 자도 되고요. 뭐 식사를 나가서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일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대법원이 이거에 대해 뭐라고 판단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용자가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와가지고 너 이 시간은 이걸 해야 되고 손님이 오면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PC방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업무가 다 이제 그러니까 기본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1시간 휴식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다 배제하고 손님이 오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오면 뭔가 응대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본다면 이 판단 기준이 있어요. 판례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취업 규칙, 그 아까 제가 말한 교칙 같은 그런 규칙 있죠. 그런 거의 정함, 당해 활동의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휴게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하고요. 이제 예를 들어 옛날에 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휴식 시간을 줬는데 이 휴식 시간은 30분 정도는 이제 밥을 먹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30분은 오후에 어떤 근로를 위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기하면서 어떤 업무를 위한 준비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이 휴식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30분만 온전히 쉬고 30분 쉬지 못했던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그럴 때 이 30분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30분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는 분명히 이거는 휴식 시간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 미지급 관련된 부분이에요. 임금 체불도 정말 많이 일어나는 거 아까 보셨죠? 자, 어떤 사례인지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다음 학기 등록금도 있고 뭐 생활비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까 이제 내가 대출을 받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좀 돈을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내가 다음 달에 줄게 라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한 게 벌써 2달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달째 이 친구는 정말 일을 열심히 했는데 급여를 못 받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자기도 이제 사실은 마음이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이분도, 이 친구분도 자취를 하니까 월세도 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학비 지금 모으고 있는데 그 생활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월급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2달 동안이나. 계속 얘기를 해도 아유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설마 그거 떼어먹겠니? 금방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마냥 기다려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자,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보통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장 인근에 이제 고용노동청이 되게 많아요, 전국에.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고용노동청 검색을 일단 하세요. 그 다음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진정을 제기하면 이제 임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민원실에 이제 진정을 제기를 하는 거죠. 진정 제기를 하면 그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님이겠죠. 사장님이 같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거기서 지급하라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지급을 하게 되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게 진짜로 이 사건 말고 이게 진짜로 뭐 임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결국은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시정명령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또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하지 않고 다툰다고 하면 사실 벌금형이나 이렇게 뭐 형을 선고받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임금 체불이 그냥 단순하게 민사사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형사사건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기업에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대표이사가 무조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소송에선 그렇게 안 해요.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법적인 전문 지식에 관한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그러니까 변호사나 변호인 선임하시는 거고요. 대리인으로. 그런데 아주 특수한 경우, 꼭 이제 본인이 나가서 뭔가를 밝혀야 된다든지 되게 중요한 조정이나 화해가 있어서 당사자가 나올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정해서, 그것도 잘 안 나오시긴 하는데 진짜 그런 꼭 재판부에 요청이 있거나 그런 아주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당사자분들이 나가시거든요. 특히나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대표이사 나갈 일이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대표이사분들께서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 굳이 대표이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고용노동청은요, 무조건 대표자가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이런 이미지에 타격을 좀 크게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 이제 사용자분들이 잘 모르시고 그냥 아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고용노동청에다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빨리 지급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금액이 클 경우에 하는 경우들인데요. 그리고 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예를 들자면 왜 그런 거 보셨죠? 최근에 타다에 있는 드라이버 분들께서 이분들이 근로자냐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좀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게 왜 논의가 되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왜 논의가 되냐면 이분들이 근로자가 되잖아요. 그럼 퇴직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이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프리랜서가 맞다라고 한다면 퇴직금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타다 케이스처럼요, 내가 근로자니까 근로계약은 하지 않았어요. 근로계약 하지 않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나는 근로자야. 그러니까 나한테 퇴직금을 주세요. 라고 청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물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민을 하다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면밀하게 뭐 이것저것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고용노동청에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 두 번째는 법원에다가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근로자성을 다투는 부분들, 그리고 임금을 다투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통상임금 소송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임금의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어떤 금액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요, 퇴직금 같은 거라든지 수당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금액이 실질적으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소송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과연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대해 뭐라고 보고 있나,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칙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자, 통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로자에게 직접 일단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통화로 지급해야 되고 또 전액을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요,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지급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본급이라든지 우리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사실 임금을 지급받게 되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 뭐 명절 상여금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휴가에 관한 상여금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가족수당을 받는데 그게 뭐 1년에 한 번 받을 수도 있고요. 뭐 회사에 따라서는 뭐 연 2회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시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이건 좀 특수한 거니까 약간은 매월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벌칙이 중요하겠죠. 임금 체불의 벌칙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임금 체불의 경우에 벌금형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조금 행위가 문제가 있고 금액이 크다거나 어쨌든 조금 더 엄벌에 처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실형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잘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실형 가능성도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항이 중요하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 진정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용자분이 너무 좀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시정명령 내려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럴 때 조사관 근로감독관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이거 문제가 있다. 당신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거 벌금형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실형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형사 절차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데 여기서 화해를 하면 진정을 취할 수 있잖아요. 화해를 하거나 합의를 한 다음에 돈을 지급을 받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조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것보다는 당장 내가 금액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지급받고 대신에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 진정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받을 걸 받았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이제 그 기소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들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합의서를 많이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럴 때 그런 합의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제2항에 따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임금 미지급이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판례가 있어요. 볼게요. 창원지방법원인데요. 2015노 1996 판결이에요.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이제 보통 1일 8시간, 뭐 1주 40시간 이렇게 보는데, 다만 합의했을 경우에 12시간, 한 주에 12시간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52시간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되고요. 주휴수당 많이 들어보셨죠? 아르바이트도 이거 받잖아요.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자, 근로기준법은 기준이 있어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이제 14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급 사유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제 월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급여 같은 것들이. 그러면 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임금 체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좀만 기다려봐. 내가 다음 달에 줄게.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14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소가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유죄를 이제 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다는 거 임금 지급하지 않으면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위약 예정 금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사장님이 이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으셨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어떤 뭐 음식점이나 어떤 것들을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간혹 좀 잠적하거나 갑자기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연락도 안 받는다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난감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장에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 그런 일들이 조금 있는데요. 사장님하고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서 둘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당일에 갑자기 안 나오면 이 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난감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업장들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연락을 안 하고 잠적해버리면 컴퓨터 비밀번호라든지 이제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당일에 해야 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각하게는 이것 때문에 손해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니 막상 소송을 진행하고 하는 것들은 좀 큰 부담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이미지에도 되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시간이나 이제 노력에 비해서 본인이 얻는 게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겠다 이런 분들 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한 번 겪으면 괜찮은데 좀 여러 번 이제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뭔가 내 살 길을 강구해야지. 약간 이러면서 계약서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 당신이 나에게 뭐 손해를 입힌다거나 뭐 구체적으로 뭔가 쓰시겠죠. 어떤 행위를 하면 뭐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청구하겠다 이런 취지로 뭐 예를 들면 300만 원, 뭐 500만 원 청구하겠다. 혹은 뭐 말없이 그만두면 그러니까 사전에 한 달 전에 고지하지 않고 그만두거나 혹은 뭐 당일에 그만두겠다고 사측의 의사를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잠적을 한다거나 해서 근로관계가 이제 종료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일정한 금액,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청구하겠다 내지는 급여를 주지 않겠다 이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을까요? 안 될까요? 이거 의외로 답이 되게 많이 갈려요. 어떤 분은 당연히 안 되죠. 아니 그래도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사장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 사장님이 사실 생각해보면 갑자기 안 나오면 계약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손해를 많이 입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도. 그러니까 근데 또 이거에 비해서 소송을 하자니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안 되죠. 사장님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되게 많이 갈리는데 자, 사례 한번 볼게요. 이 사장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이제 1년 동안은 내가 당신이 필요하니 1년 동안은 꼭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1년 이내에 그만둘 경우에는 한 달분의 급여를 반환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처음엔 그러려고 했어요. 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당연히 나도 지금 돈이 급한데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나도 1년은 일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뭐 가족이 아프다거나 본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혹은 뭐 다른 데서 또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근데 어쨌든 도저히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10달 정도가 지났는데 2달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이러이러 사유가 생겼다.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좀 양해를 해달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계약서를 딱 들고 오신 거죠. 자, 여기 봐봐. 여기 뭐라고 돼 있니? 라고 하면서 거기 계약서에 보니까 1년 정도 됐을 때, 1년 되지 않았을 때 그만두면 한 달분의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너한테는 10월분의 급여를 줬는데 네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한 달분의 급여 가져와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거 줘야 될까요? 한번 볼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줄 의무가 없어요. 왜냐면 사용자는요 근로계약 불이행,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12개월, 그러니까 2달 더 해야 되는데 2달은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걸 불이행이라고 하거든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1년 이내에 그만두면 한 달분의 급여를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은 내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약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니까 이러한 계약은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보면 명시적으로 위약 예정 금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는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벌칙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칙 규정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얼마일까요? 보면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급여가 한 아르바이트니까 한 최저임금 조금 넘는다고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달 그냥 꼬박 일한다고 했을 때, 근데 200만 원을 이제 이렇게 무리하게 예를 들면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가 벌금을 더 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급여가 더 크다고 하면 500은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전과가 발생하는 문제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 부분은 좀 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걸 막 우리가 강제근로 금지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내가 강제로 뭐 예를 들면 외국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많거든요. 여권을 먼저 뺏어요. 여권하고 통장은. 그래서 돈을 주긴 줘요. 그 통장에 계속 넣긴 넣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데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권하고 통장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볼모로 잡혀있는 셈이니까 여기가 너무 싫고 되게 근로 조건이 안 좋고 급여가 많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제 근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부득이한 또 사유가 생기면 정말 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입사를 할 때 잘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이제 부득이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만둘 사유가 생긴다고 하면 미리 좀 얘기를 해달라. 적어도 뭐 한 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잘 해달라고 하시고, 이제 뭐 일을 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은 일이 잘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이제 이 친구가 혹시나 그만두게 된다 하면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인사관리를 평소에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뭔가 당신이 나한테 근로계약에 대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한테 이만큼의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란 취지에서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큰 손해가 이제 발생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약간 억울하신 마음이 들어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런 부분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네가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대신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좀 얘기를 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사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잘 해서 근로 조건을 조율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만둬야 된다는 말을 해서 좀 정당하게 잘 정리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취지로 좀 알려주실 필요는 있어요. 자, 판례 한번 볼게요. 약정금 사건인데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을 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일정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위약예정 금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 뒤에 보면 이게 단순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급을 했을 때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고요. 다만 자, 뒤에 거 볼게요.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이나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도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변호사들도 있고요. 일반 기업에도 많이 있을 텐데 한 7년 차쯤 되면 약간 이제 변호사들이 되게 지쳐가는 거죠. 한 6년, 7년 정도 변호사 업무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가 밤낮 없이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정도 되면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는 그런 목적도 좀 있고 약간은 번아웃이 심하게 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형 펌 같은 경우들에서는 혹은 회사에서는 약간의 그 유학 기회를 좀 주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가지고 뭐 미국에 보낸다거나 해서 한 1년 정도를 어떤 LLM 코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학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바시험이라고 해요. 미국 변호사 시험인데, 근데 이제 그 LLM 코스를 1년을 마치고 나면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온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할 수가 있고, 유학도 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다른 기술적인 부분 하시는 분들, 연구원분들이라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요. 이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연수 훈련을 받는 거죠. 다만 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떤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원래는 이거 내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회사도 필요해서 한 거니까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일만 잘 한다면 이 기간 동안 그러면 그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약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연 위약내정 금지냐? 왜냐하면 딱 봤을 때는 이거 몇 년 동안 강제적으로 일하게 하는 거네? 일하기 싫을 수도 있지. 이거 돈 돌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외라는 거예요. 왜 예외냐면 이거는 원래는 근로자가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내고 뭐 회사가 보조한다고 해도 일정 금액을 내고 가야 되는 것인데 회사가 그 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일만 하면.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한테 너 몇 년 더 일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약정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LM에 1년 갔다 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비가 일단 비싸고요. 미국에 체류하는 비용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뭐 비행기 티켓 이런 것도 만만치 않고, 혹시나 가족에 대한 동반을 또 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것도 진짜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근로자한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제재 없이 이 근로자가 그냥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한 다음에 갑자기 나가버려요. 그러면 너무 큰 손실일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뭐 수억 원 정도의 손실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로자의 부담을 면제를 해주되, 다만 몇 년만 당신이 더 일해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상호간 이제 양해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해고 케이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고 좀 심각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한번 볼게요. 카페에서 1년 정도, 이제 카페니까 당연히 대학생일 거예요, 이 친구도. 근데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이 아시죠? 해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3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과금 나오는 것도 한 달 기준이고 관리비나 이런 거 한 달 기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해고하는 경우에는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돼요. 근데 진짜로 부득이한 사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이 친구랑 더 이상 같이 일하기가 너무 힘든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너 나가, 이렇게 하지 말고 30일분의 임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면 예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요. 30일 전에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해고 사유하고 시기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30일분의 임금을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갑자기 사장님이 되게 중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면 가족 중에서. 그래서 이 사업을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득이 사업을 이제 접으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근로자가 고의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의로 이 사업에 정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행위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요즘 그런 케이스 해외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되게 위생이 중요한 그런 업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저기서 정말 잘 진행되고 있나? 근데 거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되게 뭐라 그러지? 위생적으로 나쁜?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행위들을 하면서 그거를 심지어 SNS에 올려요.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겠어요? 믿고 구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의 한 번의 일탈일 뿐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그 업장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정말 청결하고 정말로 깨끗하고 또 관리가 되게 잘 되는 업장인데 그날 그 아르바이트생이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한 번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한 번 행동이 굉장히 깊게 각인이 돼요. 그러면 믿고 뭐 식품이라면 그걸 먹거나 혹은 뭐 의약품이라면 그걸 또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든지 뭐 특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품들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손해가 굉장히 막대하다라고 보면 그 아르바이트생에 관해서 30일까지 여유를 줘가면서 이 친구를 채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외적으로 이제 해고 예고라든지 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물론 조문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6조인데요.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요.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죠. 자, 1번 봅시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천재나 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세 번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건 나중에 좀 정교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예고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벌칙 있어요, 벌칙. 이 예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수당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근데 이것도 임금 체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무슨 이런 형사처벌까지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한 달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해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사람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파가지고 지금 당장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에 대한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초래되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벌칙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판례 한번 봅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 예고수당은 해고와 유효한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해고를 했을 때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다투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해고가 정당하면 뭐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부당할 수 있어요. 절차적인 문제가 있던지 해고 사유에 문제가 있던지 해가지고 이 해고는 굉장히 부당하다.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일단 이분을 해고한 그 날짜 있잖아요. 해고당한 그 날짜부터 다시 판결이 나온 날짜까지 해가지고 임금을 다 줘야 돼요. 월급을 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원직에 복귀시켜야 돼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물론 이제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는 걸 원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들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일단은 원직에 복귀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부당해고였어요. 그래서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사실은 하루도 보기 싫어서 해고 예고수당을 줘버린 거죠. 해고 예고수당을 주면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부당해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야, 나 안 줘도 되는 돈을 줬네? 내가 월급도 줬는데 해고 예고수당 한 달분 임금을 또 줬네? 이거 저 사람 부당하게 돈을 아무런 받을 이유 없이 받은 거니까 나한테 다시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은요, 이 해고 예고 수당은요, 일단 해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는 돈이고, 이게 법에 보면 해고가 유효한지 혹은 부당한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나중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아무런 원인 없이 받은 게 아니라서 해고를 하기 위해 받은 거니까 원인 없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도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근로계약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친구분은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걸 제가 상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히 알아줘야 될 사항이 뭘까? 이게 법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 계약서 형태 먼저 볼게요. 계약서는 사실은 작성하기 나름인데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업주하고 근로자 이름 쓰게 되어 있고요. 근로 개시일, 이거는 지금 정규직 근로자가 원칙이라서 제가 일단 정규직 근로자를 먼저 가져와 봤는데요. 근로 개시일, 시작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근로 시간, 여기 휴게 시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점심시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일, 휴일 이렇게 쓰고 임금.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임금이요. 월 금액, 그러니까 총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여금, 기타 급여, 수당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임금 지급 며칠 날 하는지, 지급 방법, 직접 지급하는지, 계좌로 지급하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연체 요금, 휴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보험, 4대 보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로계약서 교부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 다 작성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사업체명, 주소, 대표자, 그 다음에 근로자는 주소, 연락처, 성명 이렇게 써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필요적 기재사항이거든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어디 나와 있냐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나와 있어요.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을 한 다음에 이 아래 사항 있잖아요.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1번 1호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밖에 정하는 사항이 뭐냐면요. 취업의 장소하고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 규칙에 정하는 사항, 기숙사에 관한 사항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명시를 처음 했잖아요. 그러면 간혹 이런 분들 있죠. 뭐 근로계약 쓸 수 있지. 근데 내가 굳이 이걸 쟤한테 줘야 되나? 뭐 가지고 있지도 않을 것 같고 괜히 줬다가 또 나중에 또 이상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안 주시려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볼게요.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등등을 이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요 위반하는 경우 벌칙 규정이 있거든요. 제 114조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벌금 500이라고 하면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데요. 보통 아르바이트는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그러니까 기간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 보통은 우리가 이제 9시부터 6시까지를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8시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아니고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조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항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조 나오잖아요. 이 제17조에도 보면 되게 상세하게 나오죠. 제가 말했던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조금 특이한 것은 6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그러니까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뭐 월수금만 근무하면서 하루에 3시간 할 수도 있고요. 뭐 월 근무하면서 5시간씩 근무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근로일, 예를 들면 월수,
그리고 근로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적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단시간 근로자에 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간제 근로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기간을 정한 그 근로자에 대한 것들은 다 똑같은데 1번만 달라요. 근로계약기간 있잖아요. 아까는 뭐였어요? 근로개시 일시, 즉 일을 시작한 일시를 적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소근로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어린 친구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등교육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런 게 있죠.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표준근로계약서에 제가 빨간 표시한 거 보이시죠? 일단 8번 보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떤 친권자라든지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타, 자 11번 볼게요. 이거 중요한데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취직 인허증을 교부받아야 되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근로기준 법령에 의한다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3세에서 15세는 사실 일하진 않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죠. 연예기획사에 가가지고 연습생으로서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린 때부터 많이 하고, 아역배우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이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서 어쨌든 이 나이대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일 때는요, 단순하게 동의회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뭐까지 필요하다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취직 인허증을 교부받아야 된대요. 자, 조문 볼게요.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보면 나오는데요. 원칙, 15세 미만인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하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15세 미만, 그리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마찬가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아무나 해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업무든지 해주면 안 되니까 그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의무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 업무,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직종을 지정해서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약에 이걸 발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 발급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인허를 당연히 취소해야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연소자 증명서가 66조에 나오는데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그 동의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사업장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면 자, 뒷페이지에 동의서 양식 있죠.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권자나 후견인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관계, 그리고 그 연소 근로자 있죠. 그 근로자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업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작성을 해야 돼요.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 그리고 나서 본인은, 그러니까 친권자든 후견인이든 간에 이 본인은 위 연소 근로자 누구누구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나오고 날짜, 그 다음에 성명, 사인 이렇게 하면 되고요.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한 장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련이 되어야만 이 미성년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엄격하게 보고 있고 이러한 규정을 한 취지는 미성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가급적이면 일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아주 과거에 아동노동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해외에서는 아동노동에 되게 가혹하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금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설사 이제 어떤 행위가 있고 뭐 이 친구들이 원하거나 혹은 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위험하거나 이런 미성년자들이 이제 잘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교육에 또 해가 되거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구나, 법은.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혹시나 이제 만약에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은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조금 알려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13강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우리 마지막 강의 한 번 더 잘 이제 정리해가지고 제가 또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학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